오늘의 사연은 나사에서도 영입하고 싶어하는 한 여성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나사의 위성 담당자가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의 신기술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천재 과학자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활약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에드워드 리버먼입니다. 52세, 나사에서 25년간 위성 기술을 담당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이번 한국 출장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KPS 연구개발 자문 및 기술 검토라는 임무를 받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GPS를 대체하겠다고요? 아직 연구 단계인데 벌써부터 자문을 구한다고? 사실 이번 출장은 기술 협력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PS 시스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GPS와 경쟁할 만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요. 한국 정부에서 파견 나온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김상민이라는 분이었는데 정중하게 일정을 설명해 주더군요. 리버먼 박사님, 저희 KPS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시제품 수준이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모셨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위성 3기가 시험 운용 중이고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버스가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서울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확실히 발전된 도시였지만 아직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테스트 지역에서는 GPS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부족해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3년 제가 9살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출장을 따라 한국에 왔다가 강릉 바닷가에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국의 구조대가 저를 찾아주었죠. GPS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를 찾았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볼 KPS 연구 현장은 어떨까?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개발 과정을 보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KPS는 코리어 포지셔닝 시스템의 줄임말로 한국이 독자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위성 항법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는 8개 위성 체계인데 현재는 3개만 운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직 절반도 못 갔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도전 정신은 인정할 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현지 뉴스를 봤는데 KPS 관련 기사가 나오더군요. KPS 개발 순조롭게 진행, 2027년 상용화 목표 같은 헤드라인들이었어요. KPS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의 목적을 정리해봤습니다.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자문, 향후 발전 방향 논의,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 검토. 완성된 시스템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었죠. 연구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젊은 엔지니어들입니다. 열정은 대단해요. 특히 프로젝트 리더인 정하윤 박사는 정말 뛰어납니다. KPS 연구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감과 의구심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한국의 젊은 연구진들이 어떤 꿈을 키우고 있을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는 KPS 연구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KPS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과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화려한 전시물은 없었지만 벽면 한쪽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테스트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리버먼 씨시죠? 저는 김상민 과장입니다. 나이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진지한 기술자의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의 테스트 구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KPS 시험 운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과장은 KPS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세계 위성으로는 커버리지가 부족하고 날씨에 민감하기도 해요. 인천공항 관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은 시험 운용실을 보게 되었어요. 대규모 시설은 아니었지만 몇 대의 모니터에서 KPS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항 내 일부 구역에서만 KPS 신호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키 165cm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정하윤입니다. KPS 개발팀 리더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드워드 리버먼이에요. 나사에서 왔습니다. 현재 테스트 구역에서 KPS 신호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평균 1m 이하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안정해요. 위성이 3개뿐이라서 신호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하윤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 일부 구역의 지도가 떠 있었고 몇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GPS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산악 지역이나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 더 정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설명에 흥미를 느꼈어요. 지역 특화 시스템이라는 접근법이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죠? 맞습니다. 솔직히 상용화까지는 최소 3, 4년은 더 필요해요. 위성도 더 필요하고 알고리즘도 개선해야 하고. 정하윤의 솔직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테스트 시스템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 항공기에서 착륙 유도 신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죠. K1204편 착륙 유도 시스템 이상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개발 중인 KPS 시스템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하윤은 침착하게 자신의 컴퓨터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GPS 신호와 KPS 신호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두 시스템의 데이터가 나란히 표시되었어요. KPS 신호가 조금 더 정밀해 보였지만 간헐적으로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KPS 신호로 보정된 좌표를 참고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주 시스템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항공기는 기존 GPS 시스템으로 무사히 착륙했지만 저는 KPS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접근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현재로서는 GPS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특화 보조 시스템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GPS를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죠. 그녀는 잠시 멈춤을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좌표를 설계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의 특수한 지형과 환경에서 더 정확한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하게 와닿았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GPS와는 다른 지역 맞춤형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KPS 기술이 아직은 연구 단계지만 독특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정하윤이라는 사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가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김상민 과장의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긴박해 보였어요. 리버먼 박사님, 강원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있어서 긴급 구조 작업에 들어가야 해요. KPS 시스템의 실전 테스트가 될 것 같은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인 시스템을 실제 구조 작업에 사용한다는 게 적절할까요? 시험적으로만 사용할 겁니다. 주 시스템은 기존 GPS를 쓰고 KPS는 보조 데이터로만 활용할 예정이에요. 1시간 후 저는 KPS 연구소 임시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벽면의 스크린에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위성 이미지가 떠 있었고 빨간 점으로 표시된 산사태 발생 지점이 보였어요. 실종자는 등산객 2명입니다. 마지막 휴대폰 신호는 어제 오후 3시경이었어요.
김 과장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나섰어요. 나사에서 25년간 쌓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GPS 기반 수색을 담당하겠습니다. 기존 방법으로 접근해보죠. 정하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KPS 테스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뭔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GPS 좌표를 기반으로 수색 범위를 설정하고 구조대를 투입하는 순서였어요. GPS 데이터로는 이 정도 범위에서 수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소방서와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길이 막혀 있어서 구조대들이 수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GPS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색 지점을 제시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여기입니다. 수색팀이 그 지점으로 향했지만 30분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GPS 신호가 상간 지형에서 불안정해지면서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좌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때 정하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KPS 테스트 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KPS는 아직 시험 단계 아닌가요? 제가 의아해했어요. 정하윤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GPS 데이터와 KPS 시험 데이터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KPS 신호는 세계 위성뿐이라 불안정하지만 한반도 지형에 특화된 알고리즘 때문에 산악 지역에서는 GPS보다 정확할 수 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KPS 데이터가 가리키는 좌표는 제가 계산한 GPS 좌표에서 약 80m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테스트 시스템이잖아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시스템의 데이터를 믿어야 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구조대원들이 KPS가 제시한 새로운 좌표로 향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20분 후 무전기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종자 발견. 2명 모두 의식이 있습니다. 임시상황실이 안도의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내린 GPS 분석이 틀렸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KPS 데이터가 맞았던 거예요.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저는 정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정하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KPS는 한국의 지형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되고 있어요. 산악 지역의 전파 반사나 지형적 특성을 미리 계산해 넣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시험 단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여러 가능성을 계산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지점을 제시한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성된 시스템도 아닌데 이렇게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하윤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결과가 저희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완성된 기술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내일은 그들의 개발 과정을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하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산사태 현장에서 느꼈던 그 놀라움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하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연구소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앉아서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제 일로 인해 제 기존 생각이 상당히 흔들렸거든요. 어제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직 개발 중인 시스템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니. 정하윤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뭔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접근이 가능한 거죠?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KPS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녀의 말에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정하윤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리버먼 박사님은 한국에 처음 오신 건 아니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어제 현장에서 지형을 보시는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정하윤의 관찰력에 놀라면서도 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습니다. 1983년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9살 때였는데 저는 그때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아버지의 출장을 따라 한국에 왔다가 강릉 바닷가에서 길을 잃었던 일 말이에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내리는데 아무도 없고 죽을 줄 알았어요. 정하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구조대가 저를 찾아줬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GPS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을까 하고요. 어디서 구조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강릉 해변 근처의 작은 언덕이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정하윤은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지역인가요? 그녀가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네, 맞았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죠? 정하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983년 강릉에서 실종된 외국인 아이를 구조한 기록이 있어요. 당시 구조 작업에 제 아버지가 참여하셨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당신의 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지역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일하셨어요. 구조 작업에 기술 지원을 하셨죠. 정하윤은 잠시 멈춤을 두고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일 이후 위성항법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GPS 같은 정확한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있다면 더 빨리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KPS 개발에 참여하게 된 건가요? 아버지는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정하윤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특히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42년 전 저를 구해준 그 손길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KPS가 된 거였네요. 그럼 어제 실종자들을 구조한 것도 아버지가 시작한 일의 연장선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커피가 식은 줄도 모르고 정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정하윤 박사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42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만에요. 이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KPS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긴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네요. 정하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KPS가 완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이번 한국 출장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술 자문이 아니라 42년 전 인연의 연결이었던 거네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정하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아버지와 KPS 개발 배경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아버지의 자료실을 보여드릴게요.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KPS 연구소 한쪽에 있는 작은 자료실은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설계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민호라는 이름이셨어요. 1980년대부터 통신 기술을 연구하셨죠. 정하윤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남성이 장비 앞에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1983년 강릉 구조 사건 이후 아버지는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정하윤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아버지의 초기 아이디어예요. GPS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역 특화 시스템을 구상하셨거든요. 노트에는 빼곡한 한글과 간단한 도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죠.
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도 복잡한 계산을 할 컴퓨터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일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이상적인 꿈 같았거든요. 정하윤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2010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평생 품고 계셨던 꿈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었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꿈이 딸에게 이어진 순간이었겠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MIT에서 위성 기술을 배웠죠.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수준이 그렇게 높았던 거군요. 2012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부 연구소에 합류했어요. 그때부터 KPS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정하윤은 컴퓨터를 켜서 KPS 개발 과정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회의적이었거든요. GPS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철학 때문이에요. 기술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신념이요. 정하윤은 잠시 멈춤을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KPS는 단순히 GPS를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특수한 지형과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죠. 산악 지역이 많고 고층 건물이 밀집된 도심 환경에서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결과가 가능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한국 지형에 특화된 알고리즘 덕분에 기존 GPS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KPS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요. 리버먼 박사님, 저희는 단순히 좌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안전한 귀환을 돕는 사람들이죠.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집으로 가는 길이 가장 소중하다고. 저희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42년 전 어린 제가 느꼈던 그 간절함을 떠올렸어요. 이 시스템은 효율보다는 정확성, 범용성보다는 지역 특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죠. 자료실을 나서며 저는 KPS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철학의 실현이었던 거네요. 다음 날 저는 KPS 시험 운용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하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알고리즘 테스트가 있어요. 정하윤이 연구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구실에 들어서니 여러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모니터들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완성된 관제실과는 달리 실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세계 위성으로 테스트 중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커버리지가 제한적이지만 테스트 지역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있어요. 저는 화면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GPS와 비교해서 약간 더 정밀해 보였지만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어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테스트 지역 내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어요. 현재 약 1만 개의 신호를 처리하고 있죠. 정하윤이 답했어요. 각각의 신호가 실제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테스트에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주로 연구소 직원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죠. 정하윤은 화면을 확대해서 서울 일부 지역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저기 보이는 신호는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경로와 속도를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같네요. GPS로도 똑같이 추적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정하윤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KPS는 한국의 특수 환경을 고려해요. 지하 구간, 고층 건물 사이, 터널 등에서 더 정확하죠. 저는 그 설명에 흥미를 느꼈어요. 범용성보다 특화성을 택한 접근법이었거든요. 리버먼 박사님, 이 시스템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성도가 떨어졌지만 철학적으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네요. 한국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려는 마음이 느껴져요. 정하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그녀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꿈꿨던 시스템이에요. 그때 갑자기 테스트 시스템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주황색 신호가 나타났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테스트예요. 정하윤은 즉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상의 실종 신호를 설정했어요. KPS와 GPS 데이터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두 시스템의 예상 위치가 나란히 표시되었어요. KPS가 제시한 위치가 약간 더 정밀해 보였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KPS 데이터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한계가 많아요. 정하윤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위성이 3개뿐이라서 신호가 불안정하고 날씨에도 민감하거든요.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정하윤과 함께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 모든 건물과 길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희미하게 움직이는 점들이 보였어요. 저것들이 KPS 위성인가요? 일부는 맞을 거예요. 아직 3개뿐이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KPS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긴 꿈이라는 것을요. 하윤, 이 좌표들은 사람의 감정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 무사히 집에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들이죠. 한국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미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기술 자문 보고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KPS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은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리버먼 박사님, 보고서 준비는 다 되셨나요? 김상민 과장이 물어봤어요. 네, 하지만 제가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하윤도 함께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그녀에게는 KPS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거든요. 긴장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현실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하윤의 답변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미국 대사관 회의실에는 양국의 관료들과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과학기술 담당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어요. 에드워드 리버먼 박사님, 한국의 KPS 시스템에 대한 자문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대사가 말했어요.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그 순간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KPS는 GPS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진 지역 특화 시스템이에요. 미국 측 참석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아마 KPS의 한계를 지적할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예상과 다른 말을 하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현재 KPS는 세계 위성으로 시험 운용 중이며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한 지형과 환경에서는 GPS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PPT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강원도 산사태 현장에서 KPS 테스트 데이터가 GPS보다 정확한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역 특화 알고리즘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저는 잠시 멈춤을 두고 말했어요. 정하윤 박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1983년부터 위성항법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제가 한국에서 실종되었을 때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분이기도 해요.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KPS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42년에 걸친 꿈의 실현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의 구현이에요. 저는 정하윤에게 발표를 넘겼습니다. 정하윤 박사님, KPS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하윤이 연단에 섰어요. 그녀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KPS는 현재 연구개발 단계입니다. 2027년 완전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GPS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초심은 잃지 않겠어요. 미국 측 기술진들이 질문을 했어요. 정하윤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상용화되면 군사적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나요?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정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저희의 목표는 민간 안전 서비스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시스템이니까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저는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PS는 현재로서는 GPS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화 보조 시스템으로서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그 기술에 담긴 철학은 복사할 수 없거든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국 측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버먼 박사, 예상보다 긍정적인 평가네요. 국무부 담당관이 말했어요. 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KPS는 분명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예요. 대사관을 나서며 정하윤이 저에게 말했어요. 리버먼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 몰랐어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좋은 꿈은 응원받아야 해요.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저는 정하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리버먼 박사님, 미국에 돌아가서도 연락주세요. KPS 개발 과정을 계속 공유하고 싶어요. 정하윤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하윤은 작은 선물 상자를 제게 건네줬어요. 뭔가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나침반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이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쓰시던 나침반이에요. 1983년 강릉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때도 사용하셨던 거죠. 저는 그 나침반을 손에 들고 자세히 봤어요. 42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걸 제게 주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이 나침반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리버먼 박사님이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42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엔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에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기술 자문차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륙 후 30분쯤 지났을 때 기내 와이파이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정하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리버먼 박사님께 함께한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요. 저는 메시지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42년 전 아버지가 리버먼 박사님을 구조했을 때 아버지는 언젠가 이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될까?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네요. KPS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덕분에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KPS와 GPS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말이에요. 나침반과 함께 작은 쪽지를 넣어두었어요. 확인해보세요. 하윤 드림. 저는 급히 나침반 상자를 다시 열어봤어요. 나침반 아래 작은 종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좌표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북위 37도 45분 23초, 동경 128도 52분 17초. 1983년 제가 구조된 바로 그 지점의 좌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42년 전 한 아이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녀가 개발하는 기술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태평양 상공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완성된 기술을 평가하러 왔다가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정하윤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들은 위성을 우주로 보내면서도 발을 땅에 딛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미국 서부 해안에 접근할 때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전하겠다고요. 그리고 KPS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정하윤에게 답장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윤에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나침반과 좌표 정말 감사해요. 그 좌표는 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미예요. 42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당신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어요. 기술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말이에요. KPS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협력을 제공하겠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로 인공위성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서고 꿈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42년 전 한 사람의 작은 꿈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침반을 손에 들고 있으니 자침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나침반은 이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따뜻한 기술, 더 인간적인 미래를 향해서요. 하늘 위 어디선가 KPS 위성들이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을 거예요. 아직은 3개뿐이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시스템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밝혀줄 거예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